안녕하십니까. 이철재 회계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법인이 특수환경에게 자금을 빌려줬을 때 그것이 업무간 가직금에 해당되면 어떤 세무상 문제가 생기는지 법인의 특수환경에 대한 가직금 관련 세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인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특수환개인. 자, 자금을 빌려줬을 때 자금 대여. 첫 번째 문제는 이자를 적정히 받았나를 따집니다. 이자가 적정하지 않나요? 무상대여나 저율대여. 적정한 이자 차액을 입금산이 과세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인정이자 입금산이 문제입니다. 그럼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세도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자금 대여가 업무와 무관할 때 업무 무관 가직금에 해당되면 추가적 문제가 생겨요. 첫째 문제는 법인이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을 하죠. 이자를 지급했을 때 이자 중에서 업무무관 가직금에 대한 이자를 송금불산에 배요. 두 번째 불이익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송금불산임. 그러니까 불이익이 상당히 많죠. 일단 소득처분은 이거는 기타사의 출이기 때문에 상대방 과세는 안 합니다. 법인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이 업무간 가직금 보통 회계 처리할 때 개정 과목은 대여금 개정을 씁니다. 그 대여금은 업무간 가직금에 대한 관련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서 제외합니다.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 자, 네 번째 불이익은 이 업무간 가직금이 회수 불능하게 됐다. 대송금, 송금 인정 못 받습니다. 또 그것을 처분하면 뭐 생겨요? 처분 손실. 처분 손실도 송금이 아니에요. 인정이자 입금 산입은 업무와 관련되든 안 되든 해당됩니다. 이걸 업무 무관을 안 따져요. 업무 무관 여부를 불문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세 가지는 업무와 무관할 때 문제를 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인정이자 입금 산입이죠. 자, 이거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부당행위상 부인 규정이에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따라서 법인이 자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이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 저율 대여일 때 문제가 됩니다. 대여 시 적정이자 차익을 입금 산입합니다. 그러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은 계산 요건은 뭐냐? 첫 번째 상대가 누구죠? 특수환개인. 따라서 특수환개인일 때 그 경우만 인정이자 계산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거래처다. 거래처 자금대요. 특수환개인 아닌 거래처. 인정이자 문제 없습니다. 또 단순 거래처면 그건 거래처면 이자 차익만큼 접대비로도 또 보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특수환개인일 때만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금전을 대여한 경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산 파는 건 아니죠. 그건 별도 딴 규정이죠. 금전을 빌려줬을 때. 또 하나, 이자율은 어때야죠? 무상이나 저율을 대여일 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요건은
상대가 누구요? 특수관계인. 그럼 특수관계인이 누구냐? 첫 번째는 법인을 실질적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주주도 아니에요. 임직원도 아니야. 실질 지배자와 그 친족이 있다. 그 사람은 우리 법인과 특수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 지배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임원의 임명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우리 법인과 특수관계입니다. 또 상법상 이사로 보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특수관계예요. 또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친족들도 특수관계입니다. 친족들. 친족은 누구냐? 북의 아버지 쪽 친족 있죠? 어머니 쪽 친족이 있고 부계열 쪽과 모계열 쪽 6촌까지입니다. 또 인척관계인 사람, 혼인해서 친척된 사람 4촌까지가 친척이에요. 4촌까지 친족. 그리고 배우자, 당연히 친족이죠. 그리고 배우자로 혼인신고를 안 했지만 살고 있다. 뭐죠? 사실혼관계에 포함입니다. 그리고 친생자로서 내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애가 어린 나이에 이혼해서 부부와. 그래서 애는 엄마가 키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애를 데리고 와서 키웁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재혼을 해요. 그러면 그 애는 새아빠와는 친족 관계는 친자 관계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엄마가 혼인한 다음에 그 애를 그 새아빠죠. 새아빠의 친양자 입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양자 입양하면 기존의 친부와 관계가 끝납니다. 끝나고 그 애는 그쪽의 새아빠와 성도 다 바뀌어요. 그쪽으로.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 애라고 생각하죠. 따라서 내 애가 딴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됐다. 입양됐더라도 나는 그 친부로서 특수관계입니다. 친족관계예요. 그리고 그 애가 혼인하면 그 배우자 있죠. 며느리랑 사이가 되겠죠. 당연히 나는 내 애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사위나 며느리를 생각할 겁니다. 특수관계예요. 또 그 애가 또 애를 낳으면 내 생각은 손자, 손녀로 생각하죠. 당연히 특수관계입니다. 네 번째 친족관계인 사람이죠.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그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자, 그 다음에 특수관계는 우리 회사의 주주입니다. 우리 법인의 주주들. 주주. 특수관계예요. 그럼 주식이 100만 주인데 주식이 한 주인 사람이 있다. 100만 주분의 한 주. 특수관계입니까? 아니죠. 그 정도 가지고는 주주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한 1%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은 1% 미만인 주주는 특수관계를 안 봅니다. 1% 미만 소액주주라 불러요. 그래서 법인의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들 다 특수관계예요. 뿐만 아니고 주주의 친척들도 특수관계예요. 친족들도. 자, 세 번째,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 우리 법인의 신입사원부터 회장까지 전체 임직원. 우리 법인과 특수관계예요. 두 번째는 주주의 직원들입니다. 자, 주주가 개인 주주입니까? 모든 직원이 특수관계예요. 법인 주주예요? 법인 주주일 때는 예를 들어서 A회사가 있어요. 근데 A회사 주주 중에 B회사가 있는 거예요. B회사 직원은 A회사 특수관계 아닙니다. 다만 임원급 되면 특수관계예요. 그래서 주주의 직원은 개인 주주는 모든 직원, 법인 주주는 이사나 임원급 된 사람이 특수관계예요. 또 생계유지자. 우리 회사가 생활비를 보조해줘요. 생계유지자. 이 사람은 우리가 특수관계입니다. 또 주주가 생활비를 대줘요. 생계유지자. 역시 우리 회사 특수관계예요. 친척보다 더 친한 사람 있죠? 친척일 때는 생활비를 보통 대주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생계유지자는 생활비를 보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자, 세 가지 나왔죠. 첫째, 우리 회사의 실질 지배자. 첫 번째. 부터 할게요.
우리 법인의 첫째 실질 지배자. 우리 법인의 출자자들. 우리 법인의 임직원들 또는 생계주자 또는 주주의 직원들 또 생계주자. 이제 네 번째는 우리 법인과 이들이 다른 법인을 지배하는 거예요. 다른 법인 지배. 법인을 지배. 이게 네 번째 관계입니다. 네 번째, 우리 법인 단독 또는 1, 2, 3과 함께 다른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 이 법인은 우리가 특성계예요. 그래서 지배적 영향 행사할 때 특성계입니다. 지배적 영향력이라는 개념은 이쪽에 지분율이 30% 이상 될 때 또는 실질 지배력 있을 때 또는 비영리 법인일 때는 이사의 과반수일 때 이들이 또는 설립 출연금의 30% 이상 출연하고 1인이 설립자일 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들이 합쳐서 지배하는 거예요. 어떤 법인이 지배. 2차 지배죠. 1차 지배, 2차 지배. 그래서 다른 법인에 대해서 이들이 이 법인과 1, 2, 3, 4가 함께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 이 법인은 이 법인과 특성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이 법인을 누군가 출자했어요. 출자. 어떤 법인이. 또 이 법인에 누군가가 또 출자했어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비율이 30% 이상 되면 30% 이상. 이 개인 또는 법인은 여기를 통해서 여기를 지배할 수 있어요. 이 개인 또는 법인은 여기가 특성계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 회사가 A법인인데 A법인. B법인과 C법인이 동일 그룹이다. 동일 그룹. 동일 그룹일 때. 동일 그룹. 동일 그룹의 개념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한 법률에 따른 동일 그룹에 해당될 때 기업 집단에 기업 집단 해당되면 우리 법인과 같은 기업 집단에 속하는 다른 회사들, 계열사죠. 계열사들은 다 특성계예요. 그리고 계열사의 임원들, 우리 회사 임원이 아니고 계열사 임원, 계열사 임원은 우리 법인과 특성계입니다. 이것이 특성계 일곱 번째예요. 해당 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일 때 그 기업 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및 계열사 임원들은 특성입니다. 계열사 직원은 아닙니다. 임원만 특성계예요. 직원은 아니고. 자, 특성인 관련 사례가 나옵니다. 사례. 첫 번째. 기업 회생에 들어갈 때, 회생에 들어갈 때 그 회사와 임원 간의 관계는 위임관계에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회생 인가를 딱 받으면, 인가 결정을 받으면 임원들의 관계는 소멸돼요. 따라서 임원은 더 이상 우리 회사 특성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주들은 회생에 들어가면 주주권 행사할 수 없어요. 없더라도 주주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건 특수관계가 해당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직원단체. 우리 회사와 직원이 만든 새마을금고, 공제회, 우리 법인과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거죠. 우리 법인의
직원들이 출자, 지배하고 있죠. 단독 또는 같이. 그래서 직원들이 만든 단체는 네 번째 해당되는 거죠. 우리 법인과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집단의 정의, 기업 집단.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업 집단의 개념은 삼성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등 대기업 집단, 그걸 상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기업 집단의 의미는 공정거래법 기업 집단인데 거기는 규모를 따지지 않아요. 따라서 중소기업 몇 개가 모여서 그룹을 형성한다. 지배력이 있을 때 당연히 그것도 기업 집단이에요. 따라서 대기업 집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특수관계를 봤고요. 두 번째는 자금을 빌려줬을 때 자금 대여. 자, 인정적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빌려줘야죠. 자금 대여. 이 자금 대여를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가지급금. 따라서 가지급이 있을 때 인정자 계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가지급. 그러면 가지급 관련 사례. 첫째, 채권이 소멸됐다. 채권이 없어졌어요. 그럼 더 이상 뭐 인정자 계산할 필요 없죠. 채권이 존속하고 있어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채권이 소멸됐을 때는 인정자 계산은 할 필요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대여금을, 가지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받을게. 돈 안 받아. 포기해버리면 채권을 존속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그 경우도 채권을 떨어내면 부인하는 겁니다. 속물산입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인한 인정자 계산은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겁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이나 공사대금을 회수를 안 하고 있다. 회수할 날이 됐는데 회수 안 합니까? 그거는 회수해서 돈을 다시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회수 안 하고 방치하나 회수했다 돈을 다시 빌려주나 마찬가지야. 따라서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은 가지금에 해당됩니다. 가지금. 그러나 그쪽 업체가, 특수환경 업체가 돈이 없어서 갚을 수가 없다. 그런 경우라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은 가지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수할 수 있는 걸 회수 안 하면 가지금이지만 회수 불능한 것을 회수 안 하고 있다면 가지금이 아닌 거예요. 네 번째, 자기주식 취득.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해요. 그럼 법인은 차변에 자기주식을 잡고 얼마? 대변 돈이 나갑니다. 현금. 이건 가지금이 아니죠. 그런데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에 따라 취득이 돼야 돼요. 상법에 따르지 않고 취득을 했다. 그건 무효예요. 자기주식은 반드시 상법에 따라 취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 이 취득 자체가 상법에 위배가 된다. 이런 경우라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무효. 이 취득 행위 자체가 무효가 돼요. 여러분, 무효면 어떻게 해야죠? 무효면 원상회복 시켜야 돼요. 원상회복. 그러면 자유주식 취득하고 돈을 줬죠. 자유주식을 돌려주고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무효인데도 원상회복시키지 않았다. 그것은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자유주식 취득 행위가 상법에 위배가 되면 그것은 업무간 가지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증자대금의 미입금. 증자하면 돈을 입금 받아야죠. 입금 안 받고 있다. 그것은 업무간 가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퇴직하지 않은 임원에게 퇴직금을 줘요. 임원이 근무합니다. 퇴직금을 지급. 그것은 퇴직할 때 줄 퇴직금을 미리 준 거죠. 따라서 돈을 준 그때부터 퇴직할 때까지는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업무간 가지금입니다. 단 중간 정산 요건에 따라서 했다.
임원의 중간정사는 법인세법에 요건이 있어요. 그거는 적법한 행위입니다. 일곱 번째, 후순위 채권을 매입을 했다. 후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 매입한 것은 일반적 이자율이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간 가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유통성도 별로 없고요. 다만 후순위 채권의 황금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보다 높다면 그거는 적법한 행위입니다. 예금 담보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예금이 있는데 특수한계 회사가 돈을 빌릴 때 우리 예금을 담보 제공. 그건 항상 돈이 거기 있었다면 돈을 빌려준 건 아니죠. 담보 제공한 것 뿐이지. 따라서 그 자체는 업무간 가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약 이자율이 적다면 우리가 돈을 빌려서 담보 제공하고 이런 경우 그것은 이자율 차이가 생긴다면 부당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주로부터 무수익자산 매입. 회사 회계 처리하죠. 차변의 무수익자산 대비 현금. 현재 세법에서는 법인세법은 무수익자산 매입한 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것은 무수익자산을 담보자고 돈을 빌려준 걸 봐요. 이것은 무수익자산이 취득한 무수익자산은 수익이 생기지 않는 자산이죠. 이것은 회사가 취득한 게 아니에요. 세무상으로는 돈을 빌려준 걸로 봐요. 가지금, 대변인 현금. 세무 조정으로 무수익자산 잡은 것을 떨어주고 가지금을 잡아줘야 됩니다. 세무 조정으로. 양편 조정을 해야 돼요. 양쪽 조정 또는 양편 조정, 입금 산입, 송산입. 입금 산입 가지금. 가지금을 잡아주고 유보. 무수익자산 잡은 것을 떨어줘야죠. 무수익자산. 송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입금 산입을 하고 지급이자를 송금을 산입하고 이런 세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닌 것들. 첫 번째, 회사가 주주나 또는 임직원에게 배당금이나 배당 같은 것을 지급을 안 했어요. 상여금 같은 거 지급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급시가 돼서 회사는 지급시가 되면 귀속자들은 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이나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내준 거. 그것은 상여금 퇴직,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은 가지금으로 안 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들,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데 거기에 근무할 사람들의 직원들을 보내줘서 보낼 때 여비나 급료 등을 대신 부담했다 나중에 회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해외 투자 지원을 위해서 업무간 가지금으로 안 봅니다. 세 번째, 우리사조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주식 취득자금 빌려주는 거. 그것도 업무간 가지금으로 안 봅니다. 네 번째, 이건 퇴직금 전환금은 지금은 없는 거고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입금 산입, 대표 상위 처분. 귀속자를 몰라서 그것은 대표자를 모르기 때문에 귀속자를 몰라서 대표 상위 처분한 거예요. 그 부분은 대표자 부담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금을 잡아놔도 소득세 대납해 준 부분, 가지금을 잡아놔도 업무간 가지금으로 안 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직원이 월급 가불해 가는 경우 있죠. 직원의 월급 가불. 그것은 다음 달 받을 월급을 미리 받는 거죠. 가불해 가는 거. 그것은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가불해 가는 거예요. 업무간 가지금을 안 봅니다. 주의할 점은 문장을 보시면 직원에 대한 월정의 급여의 범위 내에서의 일적 급료 가불입니다. 직원의 개념은 임원 아닙니다.
임원의 가부는 인정이 안 됩니다.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해요. 상무님, 저 다음 달 결혼인데 결혼식 할 돈이 없네요. 회사가 좀 대출 좀 해주세요. 회사가 직원의 경조사비를 빌려줘요. 업무가 가지금으로 안 봅니다. 어떤 직원이 와서 저 상무님, 저희 아들이 이번에 대학 들어갔는데 학자금, 입학금이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 좀 해주세요. 회사에서 학자금 대출해 주는 거 직원이나 그 자녀 거 업무가 가지금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이것도 직원만 대상이에요. 임원은 안 됩니다. 자, 8번이죠. 8번. 중요한 거 작년에 생긴 부분이죠. 집값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직원들이 집을 전세 얻을 때 전세금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있죠. 또 집 살 때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회사 대출 주는 거예요. 중소기업인가요? 네, 중소기업일 경우는 주택자금 대출, 직원에 대한 거 업무가 가지금을 안 봅니다. 가지금이 아니에요. 인정계산 안 합니다. 단 이것도 주의할 점은 직원만 대상이기 때문에 임원에게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9번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럼 인정자는 어떻게 계산하냐? 일단 빌려준 돈, 가지금, 자, 이 가지금의 적수를 계산해요. 적수라는 개념은 가지금의 매일의 잔액을 더한 거예요. 이번 3년도에 가지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냐? 그 매일매일 잔액을 더합니다. 기준점은 매일 24시 잔액이에요. 밤 12시. 이것을 365로 나누게 되면 뭐가 나오죠? 연평균액. 윤년은 366을 쓰셔야 됩니다. 윤년일 때는. 곱하기 적정한 이자율. 다른 말로 이자의 시가. 계산하면 이것이 적정한 이자입니다. 적정이자. 이건 이자율이죠. 시가 이자율을 할게요. 이것은 시가 이자율. 이건 이자의 시가죠. 이 금액과 실제 이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실제 이자. 적정 이자하고 실제 이자를 비교해요. 약정 이자. 이자 받기로 약정한 게 얼마냐? 이 두 개 차이가 생기겠죠. 차이가. 이 차익. 이 금액이 인정이자입니다. 차익 부분이 인정이자. 요게. 그래서 만약 이게 더 클 때죠. 클 때 차익 인정이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단 하나씩 보면 가지금 적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 부분. 두 번째는 적정한 이자율은 얼마냐? 시가 이자율은. 자, 가지금의 적수는 가지금의 매일의 잔액을 더한 거죠. 매일매일 잔액을 더한 거. 근데 동일한 사람에 대한 가지금도 있고 가수금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돈 빌린 거. 무상 대 무상 차입입니까? 적수 계산 상기하세요. 가지금이 더 많다. 차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가수가 더 많다. 가수금이 마이너스 나오죠? 그건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근데 동일한 산학이 아니다. 상기할 수 없어요. 또 하나, 동일한 산학 거기는 하지만 별도의 약정을 맺었다.
대여 기간 이자율 같은 거, 그건 별개 차입금 대여금이에요. 상기할 수 없습니다. 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인 시가인 이자율, 다른 말로 적정이자율 얼마냐? 이거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사용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단 예외. 예외 당좌 대출이자율. 그러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뭐냐? 예를 들어서 1월 4일 날에 돈을 빌려준다. 2022년 1월 4일. 그러면 빌려주는 이 당시에 법인 차입금 있죠. 이 당시에 2021년 1월 4일 현재 대여 당시의 차입금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서 차입금 3건이 있는데 A 차입금, B 차입금, C 차입금이 있다. A 차입금은 100억. 차입금이 이자율은 2%, 연 2%. 이것은 500억. 차입금이 이자율은 3%. 이것은 400억. 이자율이 5%. 자, 평균이 몇 %예요? 평균. 몇 %죠? 2, 3, 5를 3으로 나눠요? 그건 아니죠. 왜? 차입금이 다르잖아. 그래서 차입금 규모를 고려해서 이자를 평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곱해. 이게 연간이자죠. 얼마죠? 2억. 곱하세요. 얼마? 500억의 3%는 얼마죠? 15억인가요? 15억. 400억의 5%. 20억인가요? 다 더하세요. 1000억. 다 더하면 37억. 이자율은 평균에서 얼마죠? 3.7%. 3.7%죠? 이게 바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에요. 뭐로 가중한 거예요? 차입금으로 가중했죠. 가중해서 계산한 이자율. 바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은 저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걸 주의해야죠. 모든 대여 당시의 차입금을 다 포함시키는데 특수한계 차입금이 있다. 특수한계 차입금은 안 넣어요. 왜? 특수한계는 친하죠. 이자를 조절해서 이걸 조절할 수 있어요. 특수한계 차입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급이자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또는 비실명 채권과 증권이자 인정 안 합니다. 왜? 가공이자 성격이야. 연지급 수입이자 장견불 매입 시 이자, 그거는 자산 매입 성격이에요. 차입금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자율은 뭘 쓰냐? 이자율은 두 가지가 있죠. 보통 차입할 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고정금리는 차입할 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금리는 이자율이 자꾸 바뀌어. 언제 걸 써요? 대여 당시. 따라서 차입 당시와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죠. 변동금리면 차입 때 거 쓰지 마시고요. 대여 당시 걸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당좌 대출 이자를 쓰는 거냐? 어떤 경우? 예외적인 경우죠. 예외. 첫 번째는 가중평균 차입자를 계산할 수 없어요. 왜? 대여 당시에 차입금이 전부 다 특수관계 차입금밖에 없어. 안 써. 계산 불가능합니다. 또는 대여 당시에 전부 다 차입금이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나 비실명 채권주권 이자밖에 없어요. 안 써. 안 쓰죠? 계산 불가능합니다. 또는 법인 간 자금 대여일 때, 법인 간에 A법인, B법인.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이쪽은 10%, 이쪽은 5%다. 이렇게 대여법인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보다 높다면 이런 경우는 적정이자를 맞출 수가 없어요. 왜? 여기에 맞춰볼까요? 여기에 맞추면 이쪽 법인인 부당이상 부인에 걸립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다가. 왜 당신은 다른 데서는 5% 빌리고 왜 특수관계 법인서 10% 빌립니까? 부당행위다. 여길 걸어요. 만약 이쪽을 기준으로 5%제를 받게 되면 이 법인이 부당행위에 걸립니다. 국세청은 여기다 얘기하죠. 왜 당신은 외부서 10%를 빌려서 계열사에 5%를 빌려주냐? 너 부당행위다. 그래서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여법인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나 대여금리가 차입법인보다 높을 때는 그때는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써서 이걸 쓰게 되면 부당이상 부인에 걸리기 때문에 그 경우는 무조건 단결치를 쓰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장기 대여금. 대여한 것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25년까지 빌려주는 거예요, 자금을. 장기 대여금. 그러면 자, 이런 경우는 2021년도에 계산한다, 만약에. 그러면 대여 당시에 차입금이 필요합니다. 대여는 언제 해줬죠? 2010년도. 2010년도 대여 당시에 2010년 1월 1일 날 2010년 1월 1일 대여 당시에 차입금 어떤 게 있냐? 그걸 2021년도에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왜? 보통 일반 회사들은 장부를 5년간 보존해요. 5년이라면 장부를 파기하기 때문에 2010년도 장부가 지금까지 보존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따라서 장기 대여금, 5년 넘는 장기 대여금은 장부 파기 때문에 차입금 내역을 알 수가 없고 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자, 회사가 가중 평균 차입자를 계산한다. 말이 쉽죠. 제가 하는 회사 가면 차입금이 200건이 넘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줄 때마다 계산을 하면 200개를 엑셀로 쫙 정리해서 계산. 빌려줄 때마다. 못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회사들이 머리 아프다. 그냥 우리는 그냥 단계수채로 이자 계산할게 신고하면 인정합니다. 단 이거는 주의할 점이 신고를 하면 그 해와 그 적용하는 첫 해 다음해까지가 한 세트예요. 3년간 의무 적용이야. 따라서 한 번 선택하면 3년입니다. 중간에 바꾸면 안 됩니다. 자, 지난번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회사가 2010년에 처음 이걸 썼어요. 2010년도에 2011, 2012, 2013, 2014, 2015 이렇게 있는데 이때 선택한 거예요. 이때 회사가 당좌 대출이자를 쓰겠다. 선택. 그리고 썼어요. 쓰고 썼어. 이때 바꾼 거예요. 4번 쓰고 5번째 연도에 이때부터는 다시 가중평균 차입을 쓴 거예요. 차입자율을 이때 마찬가지.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선택하면 3년이 한 세트다. 하나, 둘, 셋, 세트 끝났고 세트 완성. 또 선택, 세트 3년. 이게 세트다. 왜 바꿨냐? 잘못됐다. 당기시일로 추가 과세를 한 거예요. 회사 주장. 법의 규정은 한 번 선택하면 그 다음에까지 써라라고 돼 있지 그 이후에는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부하다. 이 사건이 소송에 가서 대법원까지 왔어요. 법원의 입장은 한 세트는 3년이다. 선택, 세트 끝. 또 선택, 새로운 세트 시작. 2014, 2015까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여기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국세청이 재판서 이겼죠. 그러니까 한번 선택하면 주의할 점은 3년 의무 적용이라는 거예요.
자, 주의하시고요. 아까 이자율 계산이 불가능할 때는 그 대여금만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 신고할 때는 그 3년도 전체 대여금에 대해서 당겨시 이자를 써서 이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성 기준이에요. 세법에 따른 이자가 나오면 적정이자가 이 적정이자와 약정이자 차익만큼을 과세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이고 이게 98이다. 차이가 2가 납니다. 이거는 정말 거의 맞춘 거죠. 거의 맞췄는데 우리가 100점 만점 98점이면 공부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A 플러스죠. 거의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법은 차이가 나더라도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 그냥 봐줘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것이 부당이상 부인의 중요성 기준이에요. 그럼 얼마면 중요하지 않은 거냐? 금액이 3억이 안 되고 비율로 따질 때 5%가 안 되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억 단위면 100억, 98억, 2억이다. 금액이 얼마죠? 3억이 안 되죠. 그걸 비율 따졌을 때 몇 퍼센트예요? 2%죠. 5% 안 됩니다. 이것은 부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성 기준이에요. 또 인정이자는 이자율 등 약정이 없으면 바로 계산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바로. 입금 산입, 배당 상여 처분. 적정하게 소득 처분하세요. 이자율 등 약정이 있다.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득 처분하지 않죠. 그래서 약정과 차이만을 따지는 겁니다. 가직금과 미수이자 입금 산입, 가직금. 자, 회사가 주주에게, 회사 대표이사에게 자금 대여. 돈을 10억을 빌려줬어요. 대표이사가 회사 주주는 아닙니다.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퇴직. 이 돈 회수해야죠. 회수하지 않았다. 회사를 그만두면 대표이사는 특수한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퇴직한 시점에서 그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걸로 봐서 송금산입하고 다시금산입에 과세합니다. 그럼 상해처분되니까 소득세까지 과세가 될 거예요. 이런 규정입니다. 특수환경과의 자금 거래에서 발생한 가직금과 동미수이자가 다음에 해당되면 회수할 수 없는 걸로 봐서 세무 조정을 하는 거예요. 송금산입하고 다시금산입. 소득 처분이 되기 때문에 배당 상여 등 과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특수환경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않았다. 그 경우. 두 번째, 미수이자는 계상하면 1년간 회수가 돼야 돼요. 1년 내 회수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도 똑같이 세무조정하는 겁니다. 다만 회수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거는 괜찮아요. 자, 그리고 소득 처분했는데 가지금 못 받는 걸로 떨어냈죠. 그 외 미수이자 등을 회수했다. 그것은 추가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처리, 우리가 미수이자를 못 받은 걸로 봐서 떨어내면 상대방은 우리는 채권을 안 보는 거죠. 상대방은 채무로 안 봅니다. 또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는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례는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요. 사례 넘기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급이자 송물사립은 잠시 쉬었다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